인터넷 민원 서비스 정부 24가 임시로 재개된 가운데 행정 전산망 복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복구를 마무리해 내일부터는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오늘은 전산망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한 뒤 내일 다시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로 떠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배제를 내놓은 가운데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 갈등 속에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첫 공식 행사에 나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닷새 동안 교전을 멈추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실적도 하향 조정됐는데 높은 금리와 유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가운데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일요일 낮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마비가 됐던 정부 행정 전산망 일부 복구되긴 했지만 일요일인 오늘까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 복구를 마쳐서 내일부터는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 사흘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평일이라서 서류 발급 업무 등이 몰릴 텐데요. 오늘 중에는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행안부는 오늘까지 시스템을 복구하는 일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금 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장관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이상민 장관은 월요일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에는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행정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1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복구 작업과 별개로 장애 원인 파악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서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라고 행안부는 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현재까진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앞서 그제 오전부터 전산망 공무원 인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제 서류 발급하러 갔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나왔습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업무를 처리하러 왔다가 그대로 발길을 돌렸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공민원은 처리 일자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행안부는 우선 납부기한을 전산망을 복구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 등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우선 접수한 뒤 그제 날짜로 소급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밀렸던 민원과 새로운 민원이 접수되는 내일은 주민센터 등이 평소보다 더 혼잡해서 또 다른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행안부는 현재는 복구와 원인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대책까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똑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버 가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혹은 공무원들이 인증하는 관문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으로 바로 이동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는 게 민간 기업보다 느린 경우가 많은 만큼 일부 기능을 민간 기업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닷새간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에 이어 남부까지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첫 교전 중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합의안이 도출된 겁니까? 네, 아직 완전히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의에 근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닷새 간의 교전을 중단하고 여성과 어린이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향후 며칠 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자 지구에서 첫 교전 중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6쪽에 달하는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이 최소 닷새 동안 전투를 중단하고 239명으로 추정되는 인질 가운데 초기 석방 인원 50명 또는 그 이상을 매 24시간마다 조금씩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닷새간의 전투 중단은 가자 지구에 대한 연료 반입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크게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가자 지구 공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동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전 세계에서 휴전 압박이 큰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휴전에는 동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נכנסנו. לחצו עלינו להסכים להפסקת אש מלאה. סירבנו והעברתי. אנחנו נסכים רק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ורק תמורת החזרת חטופינו. 백악관은 그러나 인질 석방 관련 잠정 합의 보도에 대해 양측 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안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반응이 주목되는데 가자 지구 북부를 장악한 이스라엘군 이번엔 남부도 공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파 병원 등 가자 북부 지역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실제 남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통신사인 와파는 현지 시간 18일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 공습을 받아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지역 병원 원장의 말을 인용해 공습 이후 26명의 시신과 23명의 중상자가 이송됐고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공습 논란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피난민 틈에 섞여 남부로 이동한 하마스 잔당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시가전에 나서 가자시티 서부 지역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어제 동쪽으로 시가전 작전 구역을 확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밝힌 작전 확대 구역 가운데 하나인 자발리아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가 공습을 받았다고요? 네, 피라민들이 대피한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유엔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하마스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 관리는 AFP 통신에 유엔이 운영하는 자발리아의 알파쿠라 학교에 공습이 있었다면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자발리아 난민촌 건물에서도 일가족 3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9명이 아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필립 라자니니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피라민을 수용한 학교에서 수십 명이 죽고 또 사진과 영상을 받았다면서 이런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다양한 혁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서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첫 행보를 시작하며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갈등 조짐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산안 증액 심사를 앞둔 여야 상황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요. 여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그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회동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긴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혁신위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상향식으로 공천하자는 4호 혁신안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수용 여부는 다음 달 초 출범이 예고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지도부 친윤계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한 이호안과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청년 50% 할당을 요구한 사무안처럼 결정이 미뤄진 건데요. 당내에서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혁신안이 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의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오늘 오후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에 나섭니다.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며 발족한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도 당에 대한 쓴소리와 혁신 요구 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이들 모임이 공천과 당내 입지를 의식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잖은데요. 특히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라리 당을 떠나라며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원칙과 상식이 오늘 오후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간담회가 당 내용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 국회 예산심사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죠. 네,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심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앞서 민생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5대 분야 40대 중요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야당 역시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의 증액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대다수인 데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일부는 아예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심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2박 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10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최대 협력체인 APEC 무대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협력과 기후위기 극복 같은 경제연대 방안은 물론 북러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동반 일정을 소화한 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점검한 뒤 내일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소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오늘 오전 기준 10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럼피스킨 103건이 확인됐고 어제 충북 청주와 전북 고창에서 2건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의심 사례로 검사 중인 농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당일부터 사흘 동안 11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과 듣기평가 음질 불량을 지적하는 글이 가장 많았고 일부 문항에 대한 또 다른 정답 의견과 문제 오류 등을 지적하는 글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험장 환경에 대한 접수 불만 중에선 수능 1교시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1교시 종료 5분을 앞두고 정전됐던 제주 시내 고등학교 시험장에 대한 항의 글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수능이 너무 어렵게 출제된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자유형 사립고의 학생 한 명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천 원입니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한 자사고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년에 3,063만 8천 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고의 경우 759만 8천 원,
국제고가 489만 9천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일반고는 46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제용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고열 스팀기나 청소기를 우선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태원 씨는 요즘 빈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 마트를 찾았습니다. 집에 모기약밖에 없어서 빈대를 잡기에는 좋은 살충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었고요. 빈대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대비 살충제 판매가 평균 20% 이상 확대됐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은 8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모기 살충제가 보통 팔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빈대 이슈가 있으면서 냉각 살충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살충제까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증정 행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1,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살충제가 제일 잘 팔렸지만 스팀 청소기 등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침구 청소기도 작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했고 또 고열 스팀기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살충제를 사용하기보다 스팀 청소기 등 물리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빈대에 내성이 생긴 경우가 많아 살충제 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청소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팀 다리미의 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시고 살충제를 국소적으로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는 가능한 대롱이 달린 것을 구매해 침대 틈새 등 빈대가 있을 만한 곳만 뿌리고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의 보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의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제외한국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파견 교사로 선발돼 8만 달러와 51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지만 같은 기간 제외 공무원이 더 많은 수당을 받았다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같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나 곤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불법 주식 리딩 피해를 봤다며 3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A씨는 검찰이 피고발인 가운데 일부만 약식 기소하자 불복해서 항고하면서 수사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최대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3만 원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외식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식사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식업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3만 원 제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지면 한도는 당연히 올려야 하고 아예 철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음식업 3만 원은 이거는 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가스, 전기, 식자재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소독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50% 문을 닫았습니다. 식사비 제한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춰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업계 요구를 수용해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 도입 취지와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음식물 상한, 가액 상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바뀐 상황을 이렇게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 시행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음식값 한도 조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여건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조금씩 우리가 좀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권익위 안팎에서는 한도를 5만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우려와 한 끼에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은 만큼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 올리는 안건을 냈다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행여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고금리 속 우리나라 기업의 빚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세계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6.1%로 한 분기 만에 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 3위로 우리나라를 웃도는 나라는 홍콩과 중국뿐이었습니다.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의 60% 이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지난 16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중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54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61%인 156개사가 전망치 평균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은 미국이 서비스 중심 소비 증가가 많아 3분기 수출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았고 높은 금리와 유가가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잠재 성장률과 비슷한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습니다. IMF는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에서 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입학 증원 수요 결과 발표를 2차례나 미뤘습니다.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라고 해명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4시간도 안 돼 발표를 연기하고 주 내로 발표하겠다던 계획도 재차 미뤘습니다. 결과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복지부 장관은 취소가 아닌 연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두고 2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5 학년도에 2,700명에 달하는 증원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의대들의 요구를 고려해 규모를 더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추가로 의사 인력 수요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파업까지 고려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일부 의사들이 휴진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요조사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적으로 과열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한 그 대학들의 결정을 반영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의료 현장의 왜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투명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이어 수요조사 결과 발표까지 연달아 머뭇거리면서 의사협회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지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쳐간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CCTV 화면이 잘 잡히지 않는 곳을 노려서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승객에게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했는지 꿈쩍도 않는 승객을 도와줄 듯 옆에 앉더니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발걸음을 옮긴 남성. 손에 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아까 만난 취객 것입니다. 범행 즉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버려 위치 추적도 어렵게 했습니다. 승강장에 CCTV가 없는 사각 휴대인 줄 알고 범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CCTV 스크린 도어에 비친 범행 장면이 경찰에서 확인을 하면서 신원을 특정 후에 추적 수사 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징역 1년을 살고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 2달 만에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서울에 있는 게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탈 경우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쉽고 휴대전화를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등이 함께 유출될 수 있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0년 동안 흑염소가 방목돼 생태계가 훼손된 무등산의 목장 부지가 자연 녹지로 복원됩니다. 생태계 교란종과 외래종 식물이 제거되고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속에 둘러쳐진 철제 울타리를 중장비가 걷어냅니다. 무등산 중턱에 있던 흑염소 목장 시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흑염소 목장은 지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방목한 흑염소 300여 마리의 먹이로 외래 목초를 심는 바람에 자생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됐습니다. 대신 돼지풀과 환삼덩굴 같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목장 부지 전체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장 시설을 철거하면서 원래와 비슷한 자연숲으로 복원이 추진됩니다. 외래식물을 제거한 자리에 신갈나무 등을 심어 주변 식생과 비슷하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지고 숲이 다시 우거지면 그동안 끊겼던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도 다시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복원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도 많은 힐링의 장소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봉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돼서 기존 작업로를 활용해 복원 체험길이 생기고 생태 습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앞서 지리산 노고단의 군부대와 발해봉의 양방목지, 설악산의 미시령 휴게소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훼손된 자연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용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으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9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9,241만 달러로 9월보다 11% 감소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과 중국 교역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인 2억 1,653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북한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은 최근 어머니 날을 맞아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며 여성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은 북한의 12번째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부터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11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건데 어머니 날을 맞아 북한 매체들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변함없이 자식 걱정에 잠 못 드시는 어머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따뜻한 사랑을 못 잊어 어머니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기념일까지 지정하며 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유엔의 2023 아시아 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눈에 띄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북한과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와 비슷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데 이어 생계가 곤란해진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출산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매체들도 아들, 딸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게 본분이라며 출산과 육아 등 전통적 여성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다자녀 출산 여성에게 이른바 노력 영웅 칭호까지 수여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긴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챗GPT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CEO직에서 전격 해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성명을 통해서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가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미국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도중에 관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스위프트 콘서트 도중에 대학생 아나 클라라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여러 지역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콘서트 당일 리우데자네이루의 기온은 섭씨 39.1도였습니다. 일본 미야기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민 수만 명이 숨진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와 손잡고 미야기 올레를 개장한 이후에 줄었던 관광객이 돌아오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번째 올레길인 무라타 코스가 만들어져서 올레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동쪽의 작은 마을 미야기현 무라타 마치입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따라 올레꾼들이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숲을 벗어나면 먼 발치의 웅장한 산맥이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냅니다. 일본 미야기현의 5번째 올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5번째 올레길인 무라타 코스는 총 길이 13.5km로 미야기 올레 5개의 코스 가운데 가장 깁니다. 天気が良くてとても歩きやすかったです。結構急勾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自然が綺麗だったのであまり苦にせず歩けました。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걸어 돌아오는 이 올레길은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코스 중간에 만나는 옛 목조 건물은 올레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상점가는 일본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작은 교토라 불리기도 합니다. 村田オリジナルで、村田はちょっと海が近くにないんで、山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景色を一番メインに出そう。そして、蔵の町並みっていう江戸時代から続くですね、店蔵がありますんで、そこを歩いてもらおうということで、村田の魅力を満載した形のコースになっています。 지난 2011년 수만 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아픔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 바로 올레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개척한 미야기 올레는 대지진 이후 줄어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게센누마 가라쿠와 오쿠 마스시마 등 2개 코스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4개의 올레길이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미야기 올레는 개장 5년 만에 누적 완주자 5만 명을 기록하면서 기피 지역이 아닌 찾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宮城オルレは地域の自然や歴史、食などを楽しみながら歩くトレッキングコースとして県が2018年から気仙沼唐桑コース、奥松島コース、大崎鳴子温泉コース、登米コースの4コースを整備し、これまで5万人以上の方々にご利用いただいております. 무라타 코스가 미야기 올레로서는 5번째 오픈한 코스인데요. 이렇게 5번째 코스까지 오다 보니까 오늘 한 1000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올레가 굉장히 자리를 잡는. 일본 미야기현은 앞으로 3개의 올레길을 더 개발해 모두 8개의 미야기 올레 코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했고 환율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서민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네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지난해 3월부터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융시장 그리고 물가 전 세계인의 이제 이목이 미국의 물가가 과연 어떻게 안정되느냐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월 물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9월 물가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같아졌어요. 예. 같아졌는데 10월은 좀 다른 방향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 전년 대비 올라서 네.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3.7에서 3.2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6월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무려 9.1%였어요. 예. 그래서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예. 굉장히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 유동성을 흡수했거든요. 미국 물가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좀 차별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는 외부 요인이야. 공급 측 요인의 문제 물가고. 그러니까 국제유가 변동성이라든가 이제 날씨 변동에 따른 농축수산물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라면 예. 미국은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아. 일자리가 남아돌아. 예. IT 기업들이 해고한다 하더라도 소비에 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넘나들다 보니까
월간 1,000만 명이 넘는 일자리 구인 구직 건수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이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가 올랐어요. 그런 서비스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내려갑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은 좀 불가능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감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 보면 잠깐 떨어졌는데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군요, 물가가. 그러니까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예.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소매 판매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까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야, 이러다가 미국 경기 침체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내년 이르면 3월 그리고 6월 정도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혹은 미국 긴축 정책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수요 측 미국은 이제 수요 측 부분의 불안을 이제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그게 또 서비스 물가의 이제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 경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11월 넷째 주를 기반으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판매 절정에 들어가는데 그게 꺾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미 연준의 금리 종료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은 연준의 수장이라는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매파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유가가 꺾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과 미국인데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는 배럴당 한 75달러대, 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에도 80달러대.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현물 가격도 83달러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또 국지전이 아니라 확산되면 산유국으로 확산된다면 배럴당 130달러 넘어서 150달러. 제3차 오일 쇼크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뿐 아니라 미국의 재고 동향 그리고 이 지금 하반기 특히나 이제 겨울철 되면 난방 수요로 인해서 유럽의 난방 가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 증시 급등했고 우리 증시도 지난주 괜찮던데요? 증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2주 전 11월 6일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서 야,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지 못해. 굉장히 기대감은 컸는데 하루 천하 내지는 일주일 천하에 그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펀더멘탈, 미국의 기업 실적 여기에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채권 금리의 바로미터가 되는데 5% 치솟았던 국채 금리가 지금은 4.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연 3.8% 밑으로 떨어져서 야, 이렇게 되면 시장은 사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소폭 조정은 받았지만 4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가 2.5%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도 이제 2.4% 올라서 아마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중단 가능성이 상당히 피벗 전환 가능성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달 30일 한국은행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좀 발을 빼는 양상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네.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다소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동안 이제 이어졌던 고강도 이제 긴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반도체가 좋아요. 예. 반도체가 9월을 저점으로 해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수출도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 이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가계 부채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올리게 되면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다 부동산 PF가 아직은 잠재적인 부실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상당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좀 올리기도 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일단 이제 국내 은행의 경우에는 특히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가 발표하고 있는 이 코픽스 금리, 네. 이게 기준인데요. 매달 15일에 발표돼서 그리고 16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코픽스 금리가 2달 연속 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픽 좀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예. 10월 코픽스 금리가 0.15%포인트 올랐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4%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중 최고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8개 시중 은행의 자본 조달 평균 금리예요. 네, 여기 네. 뭐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CP며 금융채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자본 조달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해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은행채 발행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들도 이제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1년 전 고금리 예적금이 지금 1년 후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이걸 잡기 위해서 그게 고금리였습니까 그때가?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예.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예. 상당히 고금리로 특판을 팔은 거예요. 그 특판 상품 만기가 1년이에요. 그게 100조 원이나 돼요?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다시 지금 은행들이 아마 요즘 시중은행도 어지간하면 연 4%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말 들어서 은행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시중에 이제 유동자금을 좀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의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예, 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고요.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인상하는 것을 좀 제동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동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눈치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우리 지난해부터 지난해에도 사실은 은행 이자 장사 비판했잖아요. 성과급 잔치 하지 말아라.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많이 벌었던데요 은행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과도하게 예대금리처럼만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 장사를 과도하게 해서 이윤을 이제 차렸던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좀 흐트리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에는 한은이 기준금리 계속 올릴 때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압박하니까 은행은 기준금리 올라도 당연히 가상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 높이는 방식으로. 예금금리는 안 올렸잖아요. 예금금리 많이 못 올렸죠. 예금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만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못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성 이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이제 저금리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기하급수로 빠르게 늘었어요. 그러자 다시 이제 금융당국 화들짝 놀라서 다시 또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은행도 자체적으로 상생 마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물가 얘기할게요. 우리 물가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겁니까? 앞서 제가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거 10월 물가를 보게 되면
사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72% 올랐어요. 예. 이게 뭐예요? 날씨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것이지. 그러다 보니 이게 국제유가와 날씨라는 건 우리가 한은의 금리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없는 공급 측 요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물가에 농산물 물가가 크게 차지하나 보죠. 농산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높아서 실제로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소득은 줄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우유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소금과 같은 원자재예요. 네. 그동안 계속 1년, 2년 동안 물가 관리 통제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걸 올리게 되니 가공식품부터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겁니다. 자, 가공식품 관련해서 물가 오른 것 관련해서요. 정부가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체계 가동하고 꼼수 인상 대책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자, 어떤 대책을 지금 펼 예정인지 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물가 대책 가운데 이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요. 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마라라고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가격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꼼수죠. 맞습니다. 예, 이걸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부터도 있어 왔어요. 예. 아이스크림 콘 보셨어요? 점점 좀 작아지잖아요. 얇아지죠. 예. 내가 갑자기 거인이 된 듯한 느낌? 예. 이게 이제 한 입도 안 들어갈 양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꼼수 인상이 좀 기승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원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용량 자체를 줄여버린 슈링크플레이션, 예. 슈링크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합성어고요. 또 하나는 스킨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가격하고 용량 그대로 두는데 재료를 값싼 재료로 바꿔버려요. 네. 예를 든다면 한 치킨 업체가 우리는 건강해진 올리브유만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은근슬쩍 올리브유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범행업점을 지금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제품 포장지에는 소비자 가격 표시하게 돼 있고요. 네. 중량 개수는 표시하게 돼 있는데 뭐냐? 정작 중요한 거 바뀐 용량은 표시할 의무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입니다라고 한 곳에 모아놔요. 여기는 꼼수 양을 쓴 거- 줄여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양 차라리 줄인 그게 낫겠네요. 양 줄인 곳이니까 예. 참고하시고 사세요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부동산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금리에 장사 없다라는 아.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내년 후년은 착공 인허가 물량 감안하게 되면 지금 안 사면 내년에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분양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걸 감안해서 영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또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금리가 높게 되면 지금 매매는 일단은 줄어들고 있죠. 상승폭이 예.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맞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는데 물론 18주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고금리에 따른 이제 그 관망세가 짙어보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고 특히나 매도자 간 호가 격차가 이제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제 이 심리가 우세한데 전셋값도 사실은 이제 17주 연속 오르긴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좀 줄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초쯤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미리 반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그렇군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물론 미국 경기 침체가 도래한다면 이제 일부 모건 스테이니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데 근데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는 하반기부터 6월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지금 이게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부동산 매수에 끌어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 변동의 경우에는 거의 한 7% 넘는 금리고요. 여기에다가 변동형으로 대출받게 되면 대출 한도, 금리 더 높고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이른바 은행이 스트레스 DSR을 책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연말까지는. 아, 그래요? 그렇으니까 아마 지금 고정금리나 이제 변동금리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정부는 가능하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고점이고 내년 중하반기 이후에는 금리 내릴 텐데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게 이 고정금리라는 건 금리가 낮았을 때 효과가 있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하게 지금 7% 되면 대출했는데 내년에 5%로 떨어지면 중도에 상환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대출금의 이제 일부를 중도 상환수수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치는 않다. 타이밍상. 네. 잘 들었습니다. 금리 이야기, 또 물가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학전 같은 공간마저 정말 사라진다면 우리 대중음악의 이런 그 다양성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전 측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인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내가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제가 꿈꾸던 어떤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였죠. 평상시 지내다가 그 공연하면서 얘기하고 노래하고 많이들 뵙고 이게 제 비상구입니다.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려도 학전 블루 소극장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관객들이 하도 많이 오셔서 저희 대기실 안에까지 관객분들이 들어가셔서 함께 공연을 즐기셨던. 나 학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고요. 프로포즈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막 인연이 되어서 결혼식 축가도 불러드리고. 김광석, 우리 광석이 형의 공연에 관객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게스트로 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김광석 선배님이 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소주도 한 잔씩 따라 놓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학전에서 작품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거쳐가신 작품이기 때문에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모를 아름다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관객분들이 줄은 거는 사실이고요. 인터넷 문화나 온라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금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진짜로 없어지는 건가 아직도 좀 실감은 나지 않고요. 이 학전이라는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이 문화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또 뮤지컬을 비롯한 연극 씬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죠. 국가 차원에서 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존될 수 있도록요. 학전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는 날까지 관객분들 찾아주시는 발걸음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어제부터 임시 재개된 가운데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1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 안으로 복구를 마치고 내일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배제를 내놓은 가운데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론 갈등 속에 비명계 모임이 잠시 뒤 첫 공식 행사에 나섭니다. 피난민들이 대피한 가자지구 북부 유엔 학교 등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80여 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닷새 동안 교전 중단에 잠정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거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 기술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추위가 풀려 늦가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해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대기 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전산망 기능 오류 사흘째인 오늘 중에는 복구를 마쳐서 내일부터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공무원과 전문가 1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복구 작업과 별개로 원인 파악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증 서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라고 행안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진 해킹 같은 외부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 24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 중단되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하여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근본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로 많은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 장애 대응 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정부 대응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단 말도 아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산망 먹통 상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려면 이상민 장관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참석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중국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자외교 무대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은 별도 회동으로 3국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석 달 만에 대면 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AI, 청정에너지 등에서 3국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3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특히 밀착했습니다. 올해 7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스타트업 간담회와 스탠퍼드대 좌담회 등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빅데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또 혁신의 산실인 스탠퍼드 교정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ユン大統領とは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 반면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이어 열린 미중, 일중 회담과 비교해 한중 관계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던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했고 애플과 GM 등 글로벌 기업과 연쇄 접견에 한국 투자 약속 등을 받아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2박 4일간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국내 현안을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을 찾는데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뒤 프랑스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개기 정상 외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자국 매체를 대상한 브리핑에서 중미 양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출발해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에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도 적지 않다며 미국과 합의 이행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또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민간 교류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면서 양국의 인민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스페이스 X의 펠컨 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면서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입 초기에 신의 방패로 불렸지만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이지스 구축함에 진짜 방패 기능을 하는 요격 미사일이 곧 구축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요격 고도가 짧아서 지상 방어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입니다. 요격고도 35km 안팎, 최대 사거리는 40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판매 요청한 SM-6 미사일의 대외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물량의 도입 금액은 8,500억 원 이상, 미사일 한 기당 수십억 원 규모인데 도입 시기는 신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5년 전후가 될 예정입니다. SM-6 미사일은 유사시 항공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요격 고도가 낮아 지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한다기보다는 함정 방어 또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패트리엇과 국산 M샘과 L샘 요격 미사일 등과 함께 해안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하면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해상 방어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18일 양측과 미국이 닷새 간 전투를 중단하는 대신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여성과 어린이 인질 수십 명을 풀어주는 내용의 합의안에 거의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6쪽에 달하는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이 최소 닷새 동안 전투를 중단하고 239명으로 추정되는 인질 가운데 초기 석방 인원 50명을 매 24시간마다 조금씩 석방하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 공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동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살기 위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 도착한 사람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 공포와 결핍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공항에 힘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다친 어린이와 가족들입니다.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치료를 약속한 1000명 가운데 첫 번째로 입국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가족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أنا ابني بغزة وزوجي بغزة واثنين متصابين فيعني أنا سايباهم وأساسا ما فيش اتصال بيننا وبينهم لا على النت ولا على 비교적 안전한 남부에 도착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아직 남쪽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للأمانة شيء صعب جدا. غزة يعني دمار شامل غزة دمار شامل احتلونا. 이스라엘군이 RCP 병원에 대피 경고를 내린 뒤 많은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낡은 트럭이나마 얻어 탈 수 있다면 큰 행운입니다. 대부분 말이나 나귀가 이끄는 수레가 이동수단입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한 투쟁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연료가 바닥난 탓에 어렵게 구한 먹거리 조리하는 데도 애를 먹습니다. ما فيش يعني أي مساعدات يعني اتصال فالله يعيننا على حالنا ولا في غاز ولا أي شيء والوضع صعب يعني جدا متدهور.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1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가자 지구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인, 특히 어린이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당국은 지난달 7일 개전 이래 사망자가 어린이 5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12,3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발표가 맞다면 지난 6주간 가자 지구에서 숨진 어린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20여 개국 주요 분쟁 지역에서 사망한 어린이를 합친 2,985명보다 훨씬 많다고 UN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와 서안 지구를 통합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주민이 같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 존엄을 누리며 이웃으로 사는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향한 길이 가야 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정부가 품목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 속에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변수까지 많아서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가파른 오름세에 정부는 빵과 우유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28개를 정해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은 우리의 민생 자체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이 같은 안간힘에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08년부터 사실은 52개 품목을 정해놓고 밀착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착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들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물가가 좀 낮게 상승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말 배럴당 $90를 웃돈 유가는 최근 $70대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중동 불안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전 세계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가 하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갈수록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돌발적인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불안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변동성이 큰 유가에 더해 원달러 환율도 변수입니다. 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는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산적한 대외 변수 탓에 정부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자유령 사립고의 학생 한 명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천 원입니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한 자사고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년에 3,063만 8천 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등록금과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고의 경우 759만 8천 원, 국제고가 489만 9천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반면 일반고는 46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직장인의 3분의 2는 사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만 19세부터 59세 사이에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와 노사관계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6%가 직장 내 노조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4.8%보다 1.8%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다만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가입률은 3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조에 가입해도 큰 이점이 없다. 활동에도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노조에 가입하면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비율은 지난해 21.1%에서 올해 12.7%로 크게 줄어 노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일명 고양이 마약으로도 불리는 캣닙을 재배하는 여성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오종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년 전 부모의 뒤를 이어서 경기도 안성으로 귀농한 문현진 씨. 그때부터 다소 생소한 캣닙이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허브류의 식물이다 보니까 사실 손이 많이 안 가는 작물이에요. 케바카라고도 불리는 캣닙은 국내에는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흔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재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돼요? 네,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절반 정도 자란 캣닙인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깻잎하고 이름하고 모양새가 너무 비슷해서 깻잎, 캣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길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현재 고양이 11마리를 키우고 있는 현진 씨. 고양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캣닙을 알게 됐고 이 캣닙을 활용한 각종 고양이 놀잇감과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엄청 좋아해서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양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라는 말을 해요. 특히 캣닙을 활용한 고양이 쿠션은 어르신들에게 일감을 맡기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놀잇감입니다. 어떤 놀잇감이에요? 고양이가 이 뒤에다가 캣닙을 넣어주면 많이 좋아해서 가지고 놀아요. 현진 씨는 주변에 캣닙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들이 재배한 캣닙을 구매해서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캣닙 재배에 도전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변 청년 농업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진 씨의 목표는 경기도 안성하면 캣닙이 떠오르도록 지역 특화 작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걸 생태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멸종위기인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 떼가 관광 선박에 쫓깁니다. 어느새 돌고래들은 배 여러 척에 포위됩니다.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보호종, 제주 남방 큰돌고래가 처한 현실입니다. 과도한 선박 관광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먹이 활동이나 휴식 시간의 감소, 그 다음에 이런 낚싯줄이라거나 폐어구 때문에 돌고래들이 부상을 입거나 지느러미가 잘려 나가거나 이런 위기 상황이고요. 생존을 위협받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을 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돌고래에게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핵심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 남방 큰돌고래를 시작으로 제주의 다른 보호가치 있는 동식물과 자연환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는 생태계 보호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자연물에 대해서 생태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오는 2025년쯤 국내에선 처음으로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속초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관광 테마시설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논란입니다. 관광시설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헬로TV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속초해변 바로 앞에 들어선 관광 테마시설. 아파트 22층 높이 65m에 달하는 대관람차와 관광 체험관 등을 갖춰 속초를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관람차 이용객은 지난해만 8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의 사업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특별 감찰을 벌여 사업 시행 허가와 건축 허가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고 건축 허가와 공작물 신고 등도 적정하지 않게 처리됐다며 속초시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속초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며 전임 시장과 담당 부서장을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처분토록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관람차 시설과 탑승장 등이 자연 녹지와 공유수면 등에 설치돼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속초시의 설명입니다. 속초시는 위법 사항을 근거로 사업 시행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의 시설은 아예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적법하게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2월 3일까지 보고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특별감차 결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면서 사업 허가를 받고 1년 8개월가량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무효라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자 사업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희 사업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표현을 하자면은 굉장히 유감스럽죠. 속초시가 공모를 하고 속초시가 공모 담당자에게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했고 기부 출합을 받았던 건물을 책임에 와서 위협하라 그러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중앙정부와 감사원에서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이미 위법한 거는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 위협 요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속초 관광 테마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 극장가 대목인 요즘 OTT 시장에도 굵직한 신작들이 쏟아집니다. 마약 조직을 둘러싼 추격전을 그리는 독전 후속작과 배우 이성민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운수 오진날이 안방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차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만 남는 겁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독전2는 전작의 하이라이트인 용산역 혈투와 결말 부분인 노르웨이 설원의 총성 사이 공백을 채워갑니다. 5년 만에 공개되는 후속편이지만 전작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중간 사건을 재구성하는 미드퀄 형식입니다. 전설적인 마약왕과 그 실체를 쫓는 형사의 추격전을 그린 독전2에서는 새로운 인물들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배우 한효주는 중국에서 온 마약 조직원 큰 칼로 완벽 변신하고 근육도 근육인데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게 좀 힘들었어요. 한 일주일 전쯤 런닝머신을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배우 오승훈이 유준열의 바통을 이어받아 냉소적인 모습 뒤 슬픈 사연을 가진 락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갑니다. 더 좋았던 건 락이 왜 그랬을까? 그의 서사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OTT 티빙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기 기사님, 저랑 무포 안 가실래요? 100만 원 달라 해도 주실 겁니까? 굿발찌기네! 우연히 연쇄살인범을 손님으로 태우면서 공포의 주행을 시작하는 운수 오진날에서 배우 이성민은 평범한 택시기사를 연기합니다. 배우 유연석은 광기 가득한 악인으로 새로운 얼굴을 선보이고 이정은은 살해된 아들의 죽음을 추적하는 어머니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그전의 캐릭터랑은 좀 많이 다른 캐릭터여서 이걸 하면은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선택을 했었고 택시 그 기사 같냐 회장님 같지 않냐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먼저 공개된 두 작품은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선에 교통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체 빠른 속도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이 청주 구간이,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을 지나서부터 서울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는 충청권보다는 일쪽 통과가 하남 쪽으로 많이 버겁습니다. 현재 강원도 흐름은 괜찮고요. 먼저 가장 어려운 노선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주감 나들목에서 꽉 막혀 있는데요. 남청주를 지나서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이제는 24km의 정체를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경기 지역으로도 현재 수도권 교통량 입장과 안성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15km 구간이나 정체입니다. 35번 고속도로 타고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서청주 구간에선 7km 구간이지만 일죽과 모가 사이로는 무려 14km 구간 정체고요. 15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건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해대교 빠져나와도 서평택과 화성, 매송 등에서 정체인데 특히 광명역과 금천 통과가 어려워서 20여 분의 시간 필요합니다. 50번 고속도로 정체도 생겼습니다. 인천 쪽 면혼나들목과 원주 사이로 9km가량 정체가 되고 경기 지역도 하나둘씩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여주와 이천, 덕평과 양재터널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휴일인 오늘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은 5.7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3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10도가량이 높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중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서풍을 타고 오후 늦게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밤부터 호남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고요. 영서 남부 지역에는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5도, 대구와 창원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 속에 호남과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1월 19일 일요일 YTN 뉴스와이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